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왕이 있고 총리가 있는 거요. 정치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도로교통 체계도 영국과 많이 비슷해요. 운전석도 반대편에 있고요. 일방통행도 많고요. 가전제품에 콘센트 있잖아요. 그것도 영국이랑 같아요. 그리고 영어 스펠링을 사용해서 말레이 말을 표기하잖아요. 이러한 말레이시아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와 영국은 여전히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요. 여기 메인 뉴스에는 영국 왕실 얘기가 심심찮게 등장해요. 또 주변 말레이 사람들도 애들이 크면 영국으로 유학도 많이 보내고요. 말레이 부자들은 영국에 집 한두 채는 다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은 적 있는 것 같고요. 자, 때는 18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말레이 반도에서 차례대로 페낭, 싱가폴, 물라카 이 세 곳을 조약을 맺고 일단 관리하기 시작해요. 당시 이 말레이 반도는 현재의 말레이시아와는 좀 다른 나라 개념이 있었던 것이 지금의 주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조호라는 나라 하나, 슬랑고라는 나라 하나 이렇게요. 각 주의 술탄이 그 나라의 왕이었던 거고요. 영국은 해협 정착지라고도 하는 이 바닷가에 있는 세 나라를 이용해서 아시아 쪽의 무역에 활용할 요량으로 항구를 만들고 영국 동인도 회사에서 함께 뭉뚱그려서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기 시작했던 거죠. 이랬던 영국에게 이 세 곳 외에 안쪽으로 본격적으로 말레이 반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페락주의 술탄이 자기 나라를 영국에게 넘겨주는 의미인 팡코르 조약이라는 것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면서 다른 주에서도 점차적으로 스스로 영국에게 나라를 넘겨줍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국은 인도 같은 다른 식민지에서 얻을 것이 더 많았어서 말레이는 그냥 배들이 지나가야 하는 중간 위치에 있다는 점 때문에 필요한 것 정도였거든요. 이런 영국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찾아오는 것이 19세기 산업혁명이죠. 이때 통조림 산업이 발달하면서 깡통의 수요가 점점 늘어났고 깡통의 주 원료가 되는 주석의 몸값이 올라가요. 페락 일대에는 주석이 엄청 묻혀 있었거든요. 영국은 당시 말레이의 고위층하고 손을 잡고 페락 광산에서 캐내온 주석을 외국으로 내다 팔면서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까 영국은 이제 말레이 반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당시 주석 광산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말레이 지도자층이 광산의 땅 주인이고요. 경영은 중국계 사람들이 맡고 있었고 이를 외국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었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광산 일을 말레이 주민들로만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서 중국 노동자들이 돈을 벌려고 말레이로 넘어왔었거든요. 페락에만 4만 명 정도의 중국 노동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이 중국인들은 말레이에서 파워가 점점 커져가요. 그 중에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는 비밀 조직이 생겨나고 가장 큰 두 조직 간의 잦은 패싸움으로 주석광산이 자주 문을 닫고 항구를 막아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돼서 광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차질이 생겨요. 특히 심각했던 것은 페락에서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두 파로 갈라졌었는데 원래 왕이 되기로 했던 라자 압둘라라는 왕자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반대파 사람을 왕으로 올려버려요. 여기에 그 무서울 게 없었던 두 비밀 조직이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으키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왕의 자리가 탐났던 것이 이 당시 주석 수출로 왕이 받아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자는 영국 정부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용은 대충 이래요. 나 왕자 압둘라는 페락을 영국에서 관리해줬으면 좋겠어. 그 대신 내가 왕이 되는 걸 좀 도와줘. 이슬람 율법이랑 우리 원래 풍습 같은 것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는 니네 맘대로 해도 돼. 그리고 저 주석광산 패싸움도 좀 해결해줘. 그래야 니네도 돈 벌고 나도 벌지. 라고 말이죠. 그야말로 제 발로 나라를 영국에게 갖다 바친 격이 되는 거죠. 영국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어요. 말레이 반도를 지배하는데 따로 명분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주석 생산을 이제 독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이렇게 1874년 페락주의 팡코르에 정박해 있던 플루토라고 하는 영국 군함 위에서 이 조약은 서명이 돼요. 이때 영국 정부는 레지던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레지던트라고 불리는 사람을 보내서 말레이의 정치를 결정하고 지시하게 하는 거예요. 어딘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죠? 네. 을사조약 때 우리나라에도 통감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간섭했었잖아요. 통감부라고 하는 부서도 만들어 놓고요. 이게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돼요. 그리고 맨 처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보냈던 통감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고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라자 압둘라는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고 페락 광산은 안정을 찾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던 다른 주석 상지인 파항, 셀랑고르 그리고 네그리 셈빌란도 영국에게 비슷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나라를 넘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최초의 영국 레지던트인 제임스 W.W. 벌치라는 사람이 임명돼서 말레이를 통치해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말레이의 종교와 관습에 자꾸 태클을 겁니다. 가령 술탄을 만나러 궁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안 벗고 들어간다거나 노예제도 같은 말레이의 전통적인 관습들을 금지시키려고 해요. 제멋대로 술탄과 왕실을 조종하려고 했다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레이의 높으신 분들 눈밖에 납니다. 결국 벌치는 통치한 지 1년 만에 술탄인 압둘라와 지도부에 의해서 암살됐고요. 영국은 바로 다른 레지던트를 다시 보냈고 암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말레이에서 추방시켜요. 이게 계기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은 자기네 방식대로 정치 행정의 통제를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레지던트 시스템은 말레이에서 일본이 침략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